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 그 세 번째 이야기. 스크루지는 한참 코를 골다가 잠에서 깨어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일어나 앉았다. 곧 1시를 칠 무렵이라는 건 새삼스레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제이콥 말리가 알려준 두 번째 유령과 만나는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잠이 깼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 오는 유령이 어느 쪽 침대 커튼을 절칠까를 생각하자 스크루지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래서 그는 커튼을 모두 열어 젖히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령이 나타날 때 놀라거나 벌벌 떠는 꼴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맞고 싶었다. 자신이 스스로 화통한 사람이라고 으스대는 사람들이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며 모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해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마련이다. 그것이 동전 던지기든 살인이든 간에 어쨌든 스크루지는 오늘 다가오는 유령이 갓난아이건 코뿔 쏘건 놀라지 않을 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도 당당하게 맞이할 각오를 하고 있던 스크루지였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1시를 울리는 종이 쳤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스크루지는 덜덜 떨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시계가 1시를 알린 때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벌겋게 타오르는 빛이 그의 침대를 감싸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진 스크루지에게 그 빗줄기는 때로 몰려오는 귀신보다도 더 두려웠다. 그 빛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크루지는 혹시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누워 있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사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따져보았을 테지만 스크루지는 한참 뒤에야 이 기괴한 빗줄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그 빛이 건넌방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곳에 무언가 빛을 내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만약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았다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스크루지는 조심조심 일어나서 건넌방 쪽을 향해 갔다. 그러자 낯선 목소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스크루지는 고분고분 따랐다. 그 방은 스크루지의 방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곳은 깜짝 놀랄 만큼 변해 있었다. 살아있는 식물들이 사방 벽과 천장과 뒤덮고 있어서 마치 조그마한 숲과도 같았다. 가지마다 싱싱한 열매들이 반짝였다. 호랑 가시나무, 겨우살이나무, 담쟁이 덩굴의 싱싱한 이파리들이 수많은 거울 조각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동안 쓰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육중한 난로에서는 스크루지와 말리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화력 좋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닥에는 칠면조, 거위, 날짐승 고기, 가금류 고기, 돼지고기, 햄, 통돼지구이, 소세지말이, 고기파이, 건포도와 설탕에 졸인 과일을 넣은 푸딩, 굴 한 통, 군밤, 사과, 오렌지, 배, 엄청나게 큰 쥐연절, 케이크 등이 가득 쌓여 있어서 방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위풍당당해 보이는 거인이 유쾌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인 유령은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스크루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유령이 횃불을 높이 들어 스크루지 머리를 내비쳤다. 들어와! 들어와서 나를 더 가까이 보라! 유령이 외쳤다. 스크루지는 주저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유령 앞에 고개를 숙였다. 스크루지는 이제 더 이상 완고했던 예전의 스크루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유령의 맑고 친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유령이 말했다.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나를 봐. 스크루지는 공손하게 그 말을 따랐다. 유령은 하얀 돌로 가장자리를 댄 망토처럼 생긴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헐렁하게 걸친 웃옷 안으로 그의 넓은 가슴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주름진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발은 맨발이었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고드름이 매달린 호랑가시나무 관을 쓰고 있었다. 긴 갈색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려 구불거리고 있었고 유쾌한 얼굴과 빛나는 눈, 커다란 손, 우렁찬 목소리, 거침없는 태도는 호탕한 풍채와 잘 어우러져 있었다. 허리에는 칼이 들어있지 않은 오래되고 녹슨 칼집을 차고 있었다. 유령이 외쳤다.
나 같은 유령은 본 적 없지? 네, 전혀요. 내 가족 가운데서 젊은 축에 끼는 이들과 함께 돌아다닌 적 없나? 나도 무척 젊지만 내 말은 최근에 세상에 나온 내 형님들을 가리키는 걸세. 없는 것 같은데요. 형제가 많으신가요? 1800명도 더 되지. 엄청난 대가족이군요.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크루지는 공손하게 말했다. 유령님, 가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는 강제로 끌려다녔지만 결국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게 보여주실 게 있으시다면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십시오. 내 옷자락을 잡아라. 스크루지는 유령이 시키는 대로 옷자락을 쫙 움켜잡았다. 방 안에 있던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나무, 붉은 열매, 담쟁이 덩굴이며 칠면조, 거위, 날짐승 고기, 가금니 고기, 통돼지, 소세지, 굴, 바위, 푸딩, 과일 등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방도 난로도 활활 타오르던 불길도 심지어 밤조차도 깜짝같이 사라졌다. 이제 둘은 크리스마스 날 아침 시내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지만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이나 지붕 위에 내려앉은 눈을 쓸어내느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눈덩이가 길바닥으로 털썩 떨어지며 일으키는 조그마한 눈보라에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다. 지붕 위에 내려앉은 눈이나 길에 내린 눈의 하얀색 때문에 집들은 칙칙해 보였고 창문들은 어두워 보였다. 길거리에는 집마차가 지나가 깊이 파인 자국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반쯤 얼어 있는 듯한 안개 때문에 골목은 그 끝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날씨나 도시 풍경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즐거워할 만한 게 없었지만 거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삽으로 눈을 퍼내는 사람들도 힘이 넘쳤다. 사람들은 지붕 난간에서 가끔 장난스럽게 눈뭉치를 친구에게 던지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닭과 칠면조를 파는 푸주가는 아직 반쯤 열려있고 과일 가게는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노신 사이 불룩 튀어나온 배처럼 둥그런 바구니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길바닥에 굴러다니기도 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갈색 양파는 선반에 놓인 채 지나가는 아가씨들에게 윙크를 던지는 듯했다. 배와 사과들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솜씨 좋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큼직한 포도송이들은 눈에 잘 띄도록 갈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식욕을 돋고 있었다. 갈색 기암 열매도 수북히 쌓여 있었고 그 향기는 행인들에게 그 옛날 숲속에서 낙엽이 쌓인 길을 걷던 추억을 안겨주었다. 살이 오른 사과는 오렌지와 레몬의 노란빛과 대조를 이루면서 어서 빨리 누군가의 저녁 식탁에 디저트로 오르고 싶다고 애원하는 듯이 보였다. 그 다음은 식품점. 덧문 하나, 두 개만 열려 있었지만 그 틈새로 보이는 광경 역시 즐거움이 넘쳤다. 계산대에 놓인 저울은 연방 묵직하게 오르내리고 롤러에서는 노끈이 풀려 나가고 있었으며 차와 커피와 담배도 쉴 새 없이 팔려 나가고 있었다. 실내에는 차와 커피의 향기가 아주 기분 좋게 감돌고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최상품 건포도며 뽀얀 아몬드, 기다란 막대한 계피 등도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다. 설탕에 졸인 과일은 적당히 굳어 있었다. 말랑말랑한 무화과, 신맛이 도는 빨간 자두도 먹음직스러웠다. 그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의 제격인 상품들이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크리스마스 때문에 흥분한 듯 허둥대며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낡은 장바구니를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값을 치른 물건을 계산대에 두고 갔다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되찾아가기도 했다. 너나 없이 들떠서 실수를 저질렀으며 가게 주인과 점원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얼마 후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옷을 잘 갖춰입고는 즐거움이 넘치는 얼굴로 거리로 몰려 나왔다. 동시에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나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 빵집으로 몰려갔다.
빵을 구울 오븐이 없어서 빵집을 찾는 가난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유령에게도 신기한 모습이었다. 유령은 스크루지와 함께 빵집 문 앞에 선 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이 든 횃불로 그들의 성찬 위에 일일이 향유를 뿌려주었다. 그 횃불은 무척 신비로운 것인 듯했다. 빵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서로 밀치다가도 말다툼이 일어나다가도 유령이 횃불에서 나오는 물을 몇 방울 뿌리자 그들은 이내 유쾌하게 바뀌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싸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 그건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었다. 종소리가 그칠 무렵 빵집들도 문을 닫았다. 유령님이 햇불로 뿌리는 물속에 특별한 향료라도 들어있나요? 그렇다네. 나만의 특별한 향료지. 어떤 음식에나 다 잘 어울리는 향료인가요? 정성이 깃들인 음식에는 어디에나 잘 맞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 가장 잘 맞는다네. 어째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 가장 잘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스크리지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유령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령님이 저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지 모르겠네요. 유령은 외쳤다. 내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예, 유령님은 일요일이면 저 사람들에게서 저녁 먹을 기회를 빼앗지 않으셨나요? 내가 그랬다고? 유령님이 일요일에도 가게들이 문을 닫고 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저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죠. 유령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가 그런단 말이야? 아니라면 용서하십시오. 일요일에 가게를 쉬는 일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원하는 일이건 틀림없는 일이지요. 너희 인간들은 우리에 대해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과 교만, 악의와 증오, 질투와 편견,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자들이지. 하지만 그런 놈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놈들이다. 명심해. 그들이 한 짓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비난하란 말이야. 스크리지는 알았다고 말했다. 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의 한적한 마을로 갔다. 유령은 몸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어디나 쉽게 자기 몸을 맞출 수 있었다. 그것이 자신이 지닌 초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든 아니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타고난 친절함과 자비심과 동정심 때문이었든 간에 유령은 옷자락에 스크루지를 매달고서 서기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문간에 서서 웃는 얼굴로 횃불을 물을 뿌려 서기 봅 크레치트의 집을 축복해 주었다. 상상해보라. 봅 크레치트는 일주일 15볼밖에 못 버는 가난뱅이다. 토요일이면 봅은 자기 이름과 똑같은 봅 동전 15개를 벌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가난한 봅 동전 15개를 벌어 사는 초라한 집을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2번이나 안팎을 뒤집어 꿰맨 초라한 옷을 입은 크레치트 부인이 나타났다. 그 낡은 옷에 6펜스짜리 싸구려 치고는 제법 괜찮은 반짝이는 리본이 달려 있었다. 크레치트 부인은 역시 닥치는 대로 리본을 붙인 채 둘째 딸 벨린다 크레치트와 함께 식탁보를 깔았다. 피터 크레치트는 그 곁에서 엄청 넓은 셔츠를 입고 감자 슈가 익었는지 찔러보고 있었다. 피터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것에 우쭐해져서 멋쟁이들이 즐겨 산책을 하는 공원에 나가서 자신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다. 이어서 어린 크레치트 남매가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거위 요리 냄새가 난다고 몹시 좋아하며 소리쳤다. 이 어린 남매는 호사스럽게로 오늘은 세이지와 양파를 먹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듯 식탁 주위를 돌았고 피터에게 너무나 멋있다고 찬사를 했다. 피터 크레치트는 찢겨진 셔츠 기세에 목을 찔리면서도 감자가 다 삶아질 때까지 연방 하덕에 불을 불어댔다. 크레치트 부인이 말했다. 아빠는 어딘 계신 걸까? 꼬맹이 팀도 안 보이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마사도 벌써 30분 전에는 와 있었는데 말이야. 마사는 여기 와 있어요, 엄마. 한 소녀가 소리치며 나타났다. 엄마, 마사 누나가 왔어요. 꼬마 크레치트 남매가 소리쳤다.
야, 여기 와. 진짜 멋진 거위야. 어머나, 우리 큰딸 왔구나. 왜 이리 늦었니? 크레치트 부인은 딸에게 12번 또 더 입을 맞추면서 부산스럽게 목도리와 모자를 벗겨주었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아침에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그래, 그래, 됐어. 이렇게 왔으니 다행이야. 자, 난로가에 앉아서 몸을 좀 녹이려는 뭐야. 그나저나 참 반갑다, 우리 딸. 마사 누나, 저기 아빠가 오셔. 얼른 숨어. 꼬마 크레치트 남매가 소리쳤다. 마사가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숨었을 때 몸집이, 몸집이 작은 마사의 아버지 봅이 집 안에 들어섰다. 그때 달린 술 장식의 길이를 빼더라도 좋게 1미터는 넘어 보이는 목도리를 늘어뜨린 모습에 여기저기 기운 양복은 그나마 크리스마스를 위해 잘 손질해 입었는데 어깨에는 꼬맹이 팀을 목말 태우고 있었다. 가엾은 꼬맹이 팀. 팀의 손에는 조그만 목발이 들려 있었고 다리에는 보철이 끼어져 있었다. 마사는 어디 있지? 봅 크레치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안 왔어요. 부인이 말했다. 안 왔다고? 크리스마스인데 안 왔단 말이오? 교회에서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꼬맹이 팀이 말노릇을 하며 집으로 달려온 봅 크레치트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마사는 더 이상 장난을 쳐서 아버지를 실망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벽장문을 열고 튀어나와 아버지 품에 안겼다. 다른 아이들은 꼬맹이 팀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서 푸딩이 끓고 있는 냄비 속에 보글대는 합창을 들려주었다. 부인은 남편에게 너무 잘 속아 넘어간다며 놀려댔다. 교회에서 우리 꼬맹이 팀은 어땠나요? 딸을 포옹하고 있는 남편에게 부인이 물었다. 아주 기특했지. 참으로 예뻤다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오랫동안 얌전히 앉아 있었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말했다오. 글쎄 꼬맹이 팀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바랐다는구려. 사람들이 절름발이인 자기를 보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니냐고 말이오. 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법은 울먹이는 음성으로 꼬맹이 팀이 튼튼하고 강하게 자랄 거라고 말했다. 작은 목발로 마룻바락을 울리며 꼬맹이 팀이 형제들의 부축을 받고 난로가에 놓인 제 의자에 돌아와 앉았다. 가엾은 봅은 자기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는 듯 소매를 걷어올리고는 주전자에 진과 레몬을 넣고 휘휘 저은 다음 잘 끓도록 벽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얼마 후 피터와 어디든 발발거리며 돌아다니는 꼬마 크리치트 남매는 거위 요리를 높이 들고서 당당하게 등장했다. 거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새라도 되는 듯 온 집 안에 대소동이 벌어졌다. 사실 크레치트 집안의 거위는 대단한 대접을 받을 만했다. 크레치트 부인은 미리 우려낸 고기 국물을 펄펄 끓였다. 피터는 어딘가에서 기운차게 감자를 으깨었고 사과 소스에 설탕을 듬뿍 집어넣었다. 마사는 접시를 닦으며 봅 크레치트는 꼬맹이 팀을 자기 옆자리에 조그마한 의자에 앉혔다. 꼬마 크레치트 남매는 식탁의 의자를 일일이 정리하고 나서 거위 고기를 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식탁 위에 접시가 놓이자 온 가족이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런 다음 크레치트 부인은 칼을 들어 거위 가슴을 찌르기 전에 세세하게 세심하게 검사했다. 그 순간엔 어떤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마침내 부인이 칼을 거위 배에 푹 꽂았고 거위 뱃속을 채운 재료들이 배 밖으로 나오자 식탁의 기품에 탄성이 울렸다. 꼬맹이 팀도 형들처럼 나이프로 식탁을 두드리며 신나는 탄성을 질렀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거위 요리였다. 봅은 이렇게 훌륭한 거위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위의 크기와 저렴한 가격, 부드러운 살코기와 구수한 향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과 소스와 으깬 감자를 곁들이니 만족할 만한 성찬이 되었다. 접시 위에 남은 뼈조각을 보고 크레치트 부인이 기뻐하며 말했듯이 온 식구가 함께 뜯고도 다 먹어치우지 못했다. 식구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특히 꼬마 크리치트 남매는 세이지와 양파에 눈썹까지 쳐박고 열심히 먹어댔다.
벨린다가 새 접시를 갖다 놓자 크레치트 부인은 푸딩을 가지러 갔다. 너무도 마음을 졸인 나머지 그녀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마저 견딜 수가 없었다. 푸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꺼내다가 망가뜨리지는 않았을지 거위 요리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누군가가 담을 넘어와서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랬다면 꼬마 크레치트 남매는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 텐데 하는 오만 가지 생각에 마음을 졸였던 것이다. 냄비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인은 푸딩을 꺼냈다. 30초 만에 크리치트 부인은 빨개진 얼굴로 자랑스럽게 웃으며 푸딩을 들고 들어섰다. 알록달록한 탄알처럼 단단하게 굳은 푸딩에 브랜디를 조금 끼얹고 불을 붙였고 그 위에 호랑 가시나무를 꽂아 장식을 했다. 근사한 푸딩을 보고 복 크리치트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들이 결혼한 이래 크리치트 부인이 발휘한 최고의 솜씨라고 칭찬했다. 부인이 겨우 안심이 된다고 말하며 사실은 밀가루의 분량이 잘 맞았는지를 몰라서 몹시 걱정했노라고 고백했다. 푸딩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많은 식구에 비해 푸딩이 턱없이 작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스스로를 무척 부끄러워하고 말았을 것이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났다. 가족들은 식탁보를 걷고 난 뒤 난로 주위를 치우고 난로불을 돋았다. 주전자에 만들어 두었던 레몬주는 아주 맛있었고 사과와 오렌지가 식탁에 올랐으며 불 위에는 부삽으로 밤을 얹어 두었다. 이제 크레치트 가족은 벽 난로 주위에 반원 모양으로 둘러앉았고 그 곁에는 집안에 있던 유리잔이 모두 나와 있었다. 주전자로 그 유리잔들의 따끈한 액체를 따르자 황금 술잔만큼이나 훌륭했다. 법은 기쁜 얼굴로 유리잔을 돌렸다. 불 위에서는 밤들이 껍데기가 벌어지느라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법이 잔을 높이 들고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온 가족이 일제히 그 말을 따라했다. 맨 마지막에 꼬맹이 팀이 반복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팀은 아버지 곁에 바짝 붙인 조그만 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법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꼬맹이 팀을 누군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는 듯 아들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령님, 저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스크루지가 전에 없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저 난로가에 빈자리가 하나 보이는군. 그 곁에는 주인 없는 목발이 간직되어 있어. 앞으로 오는 날들이 이 환영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안 돼요. 그래선 안 됩니다. 착한 유령님, 부디 저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발해 주십시오. 미래가 이 환영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들 누구도 미래에 있는 저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뭐가 어떻다는 거냐?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데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구도 줄이고 말이야. 유령이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자 스크루지는 뉘우침에 비탄에 잠겼다. 너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구가 누구이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런 사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감히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눈에는 수만 명의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보다 너가 더 쓸모없는 인간이고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일 수 있는데 말이다. 원 세상에. 나뭇잎에 붙은 벌레 같은 인간이 굶주리는 제 형제들을 보며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구가 있다는 소리를 하다니. 허허. 스크루지는 고개를 숙인 채 유령은 호된 질책을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스크루지 영감님을 위해 건배! 오늘 이 만찬이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스크루지 영감님께 건배를. 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 그 영감님을 우리 집으로 들여오지 그래요? 욕이라도 실컷 대접하게. 아마 그게 영감님 입맛에 딱 맞을걸. 스크래치 부인이 소리쳤다. 여보, 애들이 듣고 있어. 게다가 크리스마스에 무슨 그런 말을. 하긴 크리스마스라도 되니까 그 인정머리 없는 인색한 노인네를 위해 건배를 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아니까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잘 알지. 봅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 얼굴을 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니까 그 노인네를 위해 축배를 들기로 하죠. 하지만 그 영감님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부인을 따라 잔을 들었다. 모두의 파티에서 이렇게 내키지 않는 순서는 처음이었다. 꼬맹이 팀도 내키지 않은 듯 축배를 들었다. 그 가족에게 스크루지는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존재였다. 그의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도 즐겁던 만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분위기는 5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다시 분위기가 바뀌자 내키지 않는 일을 해치웠다는 듯 안도감에 가족들은 더욱 즐거워했다. 복 크레치트는 아들 피터의 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잘만 되면 피터는 매주 5실링 반은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꼬마 크레치트 남매는 회사원이 된 피터를 생각하며 한바탕 웃어 젖혔고 피터는 셔츠깃을 올린 채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하는 듯 난로볼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편 숙녀용 모자 가게에서 보잘것없는 봉급을 받고 일하는 마사가 자기가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지를 설명했고 휴일인 내일은 늦게까지 잠을 잘 거라고 말했다. 마사는 얼마 전에 백작 부인과 영주를 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주의 키가 꼭 피터 오빠만 하더라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피터는 공연이 으쓱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셔츠 깃을 높이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은 유리잔과 군밤을 몇 번이나 나눴다. 꼬맹이 팀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에 대해 노래를 불렀다. 사실 초라한 가족의 모임이었다. 뛰어나게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고 새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으며 신발도 방수하는 꿈도 못 꿀 형편이었다. 초라한 차림새였고 피터는 이미 전당포로 들락거린 경험이 있는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뻤으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유령이 떠나면서 뿌려준 환한 빛 속에서 그들은 더욱 행복해 보였다. 스크루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그 가족들, 특히 꼬맹이 팀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느덧 밖은 어두워졌고 한방 눈이 내리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이 지나면서 본 거리의 집들은 부엌과 거실과 방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느 집에서는 흔들리는 불빛이 접시들이 놓인 아늑한 저녁상을 비추고 있었고 묵직하게 드리운 빨간 커튼이 바깥의 추위와 어둠을 막아주고 있었다. 또 다른 집에서는 결혼해서 집을 떠난 형제와 자매들, 사촌들, 삼촌과 숙모들에게 먼저 인사하겠다고 아이들의 무리가 앞다투어 달려나오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문에 손님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다른 쪽에서는 스카프에 털신을 신은 예쁜 아가씨들이 이웃으로 들이가면서 조잘되는 유쾌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아가씨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며 그 집 총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다. 새침대기 아가씨들은 총각이 어떤 기분일지 뻔히 알고 있었을 터이다. 나들이를 가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집에 남아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집집마다 짐안을 데워두고 난로가에 장작을 높이 쌓아둔 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면서 유령은 더없이 기뻐했다. 넓은 가슴을 드러내고 손바닥을 쫙 펼친 채 유령은 자신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열심히 축복을 뿌리면서 돌아다녔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한껏 차려입은 모습으로 어두운 거리의 가로등이 불을 밝히는 점등부도 유령의 축복을 받듯 껄껄 웃었다. 하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건 알지만 자기 곁에 보이지 않는 친구가 서 있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유령은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스크루지를 황량한 들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 널려있는 기괴하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은 마치 거인들의 무덤처럼 을씨년스러웠다. 물길은 제멋대로 흘러내렸다가 얼어붙어 있었으며
이끼와 바늘 금작화와 무성한 잡초만이 자라고 있었다. 지평선으로 불타는 노을과 함께 석양이 지고 있었다. 사나운 눈동자를 번뜩이듯이 황무지에 빛을 뿌린 석양은 결코 아래로 안 가라앉았고 마침내 음울한 밤의 품으로 사라졌다. 스크루지가 물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땅속에서 일하는 강부들의 마을이다. 그러나 그들도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지. 자, 보아라. 둘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오두막을 향해 다가갔다. 순식간에 그리도 간 둘은 흙과 돌로 된 벽을 통과해서 기세 좋게 타오르는 벽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주 늙은 노부부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 증손녀와 증손자들이 모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노인의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자손들에게 자신이 어릴 때 불렀던 오래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고 있었다. 이따금씩 가족들이 합창을 하기도 했다. 자손들이 목청을 높이며 노인도 소리를 높였고 합창이 멈추며 노인의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유령은 그 집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 유령은 스크리지에게 자기의 옷자락을 잡게 하고는 황무지 위로 날아갔다. 설마 바다로 가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과연 바다였다. 스크루지가 힐끗 뒤돌아보며 둘은 육지의 끝, 거친 바위 사이에 있었다. 천둥처럼 커진 파도 소리가 기청을 때렸다. 검푸른 파도는 육지를 집어삼킬 듯 달려와서는 자신이 파놓은 으스스한 동굴들 사이사이로 굽이치며 출렁거렸다. 해안에서 5km 정도 되는 곳, 쉬지 않고 거친 파도가 부딪히는 암초 위에 등대 하나가 있었다. 등대 아래쪽은 해초물이 감싸여 있었고 주위에는 마치 바람의 자식인 듯한 바다새들이 높은 파도를 따라 오르내리고 있었다. 등대지기 둘밖에 살지 않은 이런 외딴 곳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었고 그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대지기는 거친 식탁 앞에 마주 앉아 굳은 살 박힌 손을 나누며 성탄을 축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축하주도 함께 나눴다. 그런 다음 더 나이가 든 한 남자가 노래 한 자락을 뽑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진 세월의 징표인 듯 여기저기 흉터가 남아있었다. 유령은 다시 스크루지를 데리고 검은 바다 위를 날아갔다. 그들은 이제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어느 배의 갑판에 닿았다. 배에는 키자비와 망보는 선원, 보초를 서고 있는 선원들이 있었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는데 모두를 크리스마스 캐럴을 흥얼거리거나 낮은 소리로 동료들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있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원의 거친 일상과는 다른 상냥한 말을 주고받았고 그런대로 축제의 기분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했으며 가족들도 자기들을 기억하리라고 믿었다. 스크리지는 바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캄캄한 허공을 날고 있었다. 밑으로 보이는 장엄한 광경에 감탄하면서 엄숙한 기분으로 날고 있던 스크루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탕한 웃음소리에 깜짝 놀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웃음소리가 바로 자신의 조카 프레드의 웃음소리라는 사실이었다. 어느새 스크루지는 조카를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는 유령과 함께 따뜻하고 환한 조카의 방 안에 서 있던 것이었다. 스크루지 조커보다 더 호통한 웃음을 가진 사람은 없으리라. 병이나 슬픔도 전염성이 있지만 웃음과 기쁨의 전염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인가. 스크루지의 조카가 배를 움켜잡고 상체를 꺾어가며 웃자 대자 조카면이 역시 따라서 허리를 숙이며 마음껏 웃었다. 그뿐 아니라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의 뒤에 질세라 유쾌하게 웃어젖혔다. 외삼촌은 크리스마스 인사가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야. 정말 그러셨다니까. 외삼촌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계신다니까. 스크루지의 조카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군요, 프레드.
조카 며느리가 터무니없다는 듯 말했다. 이런 여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무슨 일이든 대충 넘어가는 법 없이 성의를 다하니 조카 며느리는 아주 예뻤다. 뛰어난 미인이었다. 움푹 팬 보조개에 놀란 듯한 둥근 눈, 선명한 이목구비, 입 맞추고 싶은 작고 붉은 입술, 어린아이처럼 맑은 두 눈,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 데다 온화한 분위기까지 갖춘 완벽한 미인이었다. 외삼촌은 재미있는 양반이야.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시지. 하지만 그분의 비뚤어진 성격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밟고 계시니까 난 그분에 대해 할 말이 없어. 조카가 말했다. 돈도 많다면서요. 당신이 내게 늘 말했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여보, 그러면 뭐래? 그 돈은 외삼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한 몸 편히 사는데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 꿈에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지.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리는 더욱 없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조카 며느리의 여동생들이며 다른 여자들도 동감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크리지의 조카가 말했다. 난 참을 수 있어. 외삼촌이 가엾잖아. 외삼촌에게는 화를 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그 고약한 성미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인 걸 뭐. 그렇잖아. 외삼촌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같은 날 우리 집에 식사로 오시지도 않잖아. 하긴 그렇다고 외삼촌이 호화로운 만찬을 놓치신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왜요? 아주 훌륭한 만찬을 놓치신 거죠? 조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이번에도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조금 전에 훌륭한 저녁을 끝내고 난로 앞에 모여 앉아 후식을 먹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말을 할 것. 조카가 말했다. 저녁이 그렇게 훌륭했다니 기쁘군. 요즘 젊은 주부들 음식 솜씨가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거든. 토퍼,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프레드의 처제들 중 한 명에게 정성을 들이는 중인 토퍼라는 청년은 총각들은 그런 화제의 의견을 내놓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숙녀들 중 레이스기치 아름답고 통통한 아가씨가 얼굴을 붉혔다. 여보 계속해봐요. 사람이 무슨 말을 꺼냈으면 결론을 이야기해야죠. 조카 며느리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조카는 다시 큰 소리로 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 통통한 아가씨는 따라 웃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모두가 웃는 바람에 또 한번 웃음에 전염되고 말았다. 조카가 말했다. 내 이야기는 외삼촌이 우릴 싫어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신다는 거야. 물론 그 때문에 외삼촌이 손해를 보신 건 없지만 곰팡내 나는 낡은 사무실이나 먼지투성이 방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나 외삼촌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해마다 찾아뵙고 오시라는 말씀을 전하곤 했어. 참 안 됐잖아. 외삼촌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크리스마스 저주하실 줄은 모르지만 해마다 내가 찾아가서 유쾌하게 외삼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반복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외삼촌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게 되실 날이 꼭 올 거야. 계속 해봐야지. 조카가 스크루지의 마음을 자극했다는 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마음이 넉넉한 조카는 사람들이 웃어대는 이유야 어쨌든 그들이 웃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술잔을 돌렸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나서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는 대단한 수준이었다. 무반주 합창이다 돌림 노래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다. 특히 토퍼는 훌륭한 베이스 가수처럼 낮은 음을 잘 처리했고 높은 음에서도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이마에 핏줄이 솟는 일도 없었다. 조카 며느리는 하프를 잘 켰다. 그녀는 간단한 곡을 연주했는데 그 곡은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스크루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을 때 스크루지를 데리러 학교에 왔던 그의 여동생이 좋아하던 곡이었다. 그 곡조를 듣자 스크루지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보여주던 광경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기가 몇 년 전에 이 곡을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더라면 인정을 베푸는 마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굳이 오래전에 죽은 제이콥 말리가 자기를 찾아오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시작했다. 그렇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때라면 더구나 제격일 터였다. 크리스마스를 잊게 한 위대한 분이 바로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들은 먼저 장님놀이를 했다. 그런데 토퍼가 술래가 되며 마치 그의 신발에 눈이라도 달린 듯 이상하게도 레이스 깃을 단 통통한 아가씨의 뒤만을 잘도 쫓아다녔다. 토퍼와 조카 사이에 뭔가 은밀한 약속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보였다. 크리스마스 유령도 그것을 눈치챈 듯 했다. 토퍼는 난로 곁에 놓인 부지깽이이며 부삽에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를 쓰러뜨리고 커튼에 휘감겨 질식할 지경이 되면서까지 줄기차게 그 아가씨 뒤를 따라다녔다. 그 통통한 아가씨가 있는 곳은 용하게 알아맞혔고 아예 다른 사람들은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그와 부딪히면 토포는 자기 속셈을 들키지 않으려고 잠깐 동안 그 사람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이내 통통한 아가씨가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곤 했던 것이다. 그 아가씨는 자기만 잡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몇 번이나 소리쳤다. 불공평하기로 따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다. 토퍼는 마침내 살금살금 옆으로 지나가는 그 아가씨를 붙잡더니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어 꼼짝 못하겠다. 게다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핑계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더듬었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흑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술래가 바뀌자 두 사람은 아예 커튼 뒤 은밀한 장소에 함께 숨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짐작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조카 며느리는 장님놀이에 끼지 않고 한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히 쉬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조카 며느리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벌금놀이가 시작되자 조카 며느리는 알파벳 26자로 문장을 만드는 놀이를 훌륭하게 해놨다. 토포는 아가씨들이 머리가 좋다고 추워 올렸는데 조카 며느리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임이어서 동생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스크루지 조카는 아내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그 집에는 남녀노소 합해서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모두가 놀이에 참가했다. 스크루지까지도 그 놀이에 몰입했다. 놀이에 빠져든 스크루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잊은 채 이따금씩 남보다 먼저 답을 외치곤 했다. 스크루지의 답은 곧잘 맞았다. 그에게 의외로 예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유령은 그런 스크루지를 보고서 몹시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스크루지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이 집에 머무르고 싶었다고 졸랐지만 유령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때를 쓰듯 말했다. 이제 새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딱 30분만 더 있게 해주세요. 새 게임은 예, 아니요 게임이었는데 스무고개 놀이처럼 스크루지 조카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을 다른 사람이 맞히는 놀이였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맞히기 위해 질문을 던지며 조카는 예, 아니요라는 말로만 대답할 수 있었다.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진 끝에 조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질문이 이어지면서 하나씩 궁금증이 벗어지기 시작했다. 즉, 살아있는 동물이고 좀 불쾌한 동물이며 사나운 동물이다. 이따금 으르렁거리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동물이며 말을 하는 동물이다. 런던에 살고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끌려다니거나 구경거리가 되는 동물은 아니다. 우리 속에 갇혀 살지도 않고 도살장에 보내지는 일은 결코 없다. 말도 나귀도 암소도 황소도 호랑이도 아니고 개도 돼지도 고양이도 곰도 아니었다. 새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카는 너무 재밌어서 꼬꾸라지며 웃어댔다. 마침내 통통한 아가씨가 조카처럼 웃어대며 소리쳤다. 알았어요, 형부. 그게 뭔지 알았어요. 뭔데? 말해봐. 뭔지? 조카가 물었다. 형부의 외삼촌 스크루지 아저씨. 정답이었다. 모두를 그 기발한 문제에 감탄한 눈치였다. 몇몇이 항의했다. 곰이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그때 예라고만 대답했다면 자기들이 먼저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주장했다.
외삼촌 덕분에 너무나 즐거웠으니 축배를 안 들 수가 없지. 자, 모두 포도주 잔을 드세.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건배. 조카가 외쳤다. 그러자 모두 따라서 외쳤다.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조카가 말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외삼촌은 이런 축복 따위는 쓸데없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스크루지 외삼촌을 위하여. 스크루지는 기분이 좋았다. 유령이 시간을 넉넉히 주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리진 않더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답례로 그들을 위해서 축배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조카의 마지막 말과 동시에 그곳을 떠난 유령과 스크루지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둘은 먼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수많은 집들을 방문했다. 그 끝은 언제나 행복했다. 유령이 아픈 사람의 침대 곁에 서면 환자는 회복했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고향의 포근함을 느꼈으며 고민에 잠겼던 사람들은 희망을 안고 어려움을 견디게 되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었다. 보육원, 병원, 감옥 등 불행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축복을 선사하는 유령을 보면서 스크루지는 큰 교훈을 얻었다. 하룻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긴 밤이었다. 스크루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스크루지는 성탄 휴가를 온전히 유령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스크루지 자신은 그대로인데 함께 있는 동안 유령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늙어간다는 점도 이상한 일이었다. 변화하는 유령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고 있으면서도 스크루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이 아이들의 주연절 잔치를 구경하고 나서 탁 트인 벌판에 나섰을 때 유령의 머리는 이미 백발이 다 되어 있었다. 유령님들의 수명은 아주 짧은가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여기서 내 생명은 아주 짧다네. 바로 오늘 밤까지야. 유령이 대답했다. 오늘 밤까지라고요? 오늘 밤 자정이 끝나지. 자, 잘 듣게 때가 되었네. 그때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도 이상하게 보여서 말인데요. 유령님 몸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유령님 옷자락 끝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네요. 이게 발인가요? 발톱인가요? 유령은 슬픈 음성으로 말했다. 살이 붙어있지 않으니 발톱으로 보아야겠지. 자, 보아라. 유령은 옷자락 안에서 어린 아이 둘이 끄집어냈다. 처참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유령의 앞에 무릎 꿇고서 옷자락에 매달렸다. 유령이 외쳤다. 여기를 봐라. 여기 내 발밑을 보아라. 하나이는 사내 아이였고 하나이는 여자아이였다. 깡 마르고 남루한 데다 사나운 표정을 한 두 아이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었다. 장밋빛 혈기가 넘치고 천진해야 할 얼굴은 주름투성이 늙은이 손에 꼬집 피고 비틀려 갈기갈기 찢긴 모습이었다.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마가 숨어서 노려보는 듯했다. 어떤 신기한 창조의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그 과정에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해도 이보다 흉측한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터였다. 스크루지는 섬뜩한 기분에 뒤로 물러섰다. 처음에 유령이 옷자락 속에서 아이들을 끄집어낼 때 스크루지는 생김새야 어떻든 아이들이니까 귀엽다고 말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서 나오던 말이 도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유령님의 아이들입니까? 스크루지는 짤막하게 물었다. 유령은 아이들을 보면서 말했다. 아니, 인간들의 아이들이다. 이들은 저희 아비를 떠나 내게 매달려서 호소하고 있어. 사내 아이는 무지이고 여자아이는 가난이지. 이 둘을 조심해. 이와 비슷한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해. 무엇보다도 사내 아이를 조심해. 이 아이 이마에는 파멸이라는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무지를 물리쳐야 하느니라. 유령은 도시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인간들아, 너희에게 무지를 말해주는 이를 비난하라. 편협한 이익을 앞세워 무지를 받아들이고 더욱더 무지하게 만들면 종말의 날이 찾아올 것이니라.
이들을 도와줄 곳이나 피난처는 없습니까?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돌아보았다. 감옥은 없느냐고? 불황자 수용소 없느냐고?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스크루지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 종소리의 여운이 멎었을 때 스크루지는 제이콥 말리의 예언을 떠올리고 고개를 들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유령이 기다란 망토 자락을 끌면서 땅 위에 안개가 퍼지듯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